네, 이건머니 18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도 권혜리 한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뭐 서울에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그동안 많이 안 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하는 게 제가 오늘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쯤에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내 우산이 없지. 그래서 회사에서 좀 차를 세워놓고 비 맞고 뛰었죠 여기까지. 비 맞고 뛰었는데 빨리 마르셨네요. 예. 비 맞고 뛰었는데 제가 그만큼 빠르게 뛴 거죠. 날쌔게 비 안 맞게. 과연? 예, 뛰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도착해서 앉으니까 네. 그 변명 길게 할 필요 없고요. 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창문 때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벽이 유리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계속.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희는 빗소리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노이즈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달이 됐어요 지금. 딱 한 달 됐죠. 예, 이 7월 사건 1일부터. 난 지가 거의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 잘 못했고 저희가 이제 벌써 2번 다뤘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여파가 이어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그냥 트렌드가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가는 거 자체가 지금 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13% 실제 출국자는 그 정도 줄었다. 그게 특히 이제 많이 준 일자별로 흐름을 보면은 7월 초 네. 중순까지는 뭐 작년이랑 한 7, 별 차이가 8% 없었어요. 예, 였다고 큰 그러고.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열흘 2주 넘어가면서부터 7월 중순 이후로는 이게 좀 눈에 또 띄는 끊어지네. 정도의 하락폭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13%라는 거는 뭐 이제 사업이나 뭐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행 말고 일본 워낙 고정 가깝고 저희가 거래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화이트리스트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화이트리스트 되기 전에 뭐 또 확보해라 뭐 하라 하니까 그래서 일본 가시는 분들도 꽤 늘었을 거고 네. 전보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당장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돈 걸어놓고 휴가 가기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물론 취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취소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가 이제 안 간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유니클로 같은데도 네. 저도 이제 우리 회사 건너편에 바로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면 가끔 보는데 정말 마네킹 수가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유니클로도 굉장히 꺾인 것 같고. 유니클로랑 일본 맥주 같은 경우가 실제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그 4캔에 10,000원에서도 뺐잖아요. 뺐잖아요. 지금 편의점 다 뺐죠. 저는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일본 맥주를 뺀 게 너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그 그럼 여기서 세븐일레븐도 장사하려면은. 정확한 제가 소유 구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세븐일레븐에 해명제를 냈어요. 예? 그 뭔가 해명제 같은 걸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븐일레븐의 시작이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라는 가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작은 일본 회사에서 편의점을 70년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 가서 라이센스를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세븐일레븐 이제를 차린 거죠. 네. 지점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세븐일레븐의 해명은 우리는 미국 세븐일레븐과 네, 맞아요. 계약이 돼 그걸 있고 봤어요. 로열티를 네. 미국 세븐일레븐에 준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봤어요. 어디서도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몇 년 전에 일본 지점이 미국 세븐일레븐 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회사예요. 그거를 뭐 미국에 주니까 아니에요. 그 다이소도 사실 저는 그런데 뭐 2대가 네. 1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2대 주주가 일본 게다 30% 넘거든요. 그러면 다이소도 사실은 한국계라고 하기에는 엄밀하게 그렇게 따지자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세븐일레븐은 미국의 로열티를 줘도 결국 일본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회사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본계 회사가 일본 맥주를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참 그게 만약에 일본 본토에 알려지면 그죠? 근데 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돼 있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한참 말씀드렸는데 불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명진이라는 이름이 또 검색어에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잖아요. 불매운동에 대해서. 근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초반에 있다가 이제 그건 또 쑥 들어갔죠 이제. 왜냐하면 정말 누가 깃발 흔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번 상황은 그냥 마음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몇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어디서 불매운동 합시다, 뭐 이렇게 주도해서 뭐 관제 느낌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밑에서부터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데다가 뭐 SNS에 사실 불매운동 인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게 약간의 트렌드처럼 되면서 지금은 예 그게 뭐 예전 그 차명진 씨가 얘기하는 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한 2주 정도까지는 해결이 좀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일 간에 좀 정리가 된다면 좀 불매운동이 꺽 사라질 수도 있는 그래 다시 한번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럴 수도 네. 있었다면 한 달이 되고 나니까 약간 좀 체질화되는 느낌? 그냥 그래 없어도 되지 뭐 내가 뭐 그거 꼭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써보니까 그래 굳이 내가 다른 뭐 것도 유니클로 꼭 입어야 되나 뭐 아 그렇게 그래서 요새 그 불매 운동을 이제 하자고 하는 정말 소비자들 사이트에서 이거가 없어서 불편하시면 이거 국산 예, 대체했습니다. 예, 예. 이런 거 찾아주는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게시판에 보면 자기 동네 유니클로를 꼭 그렇게 가서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나 없나. 꼭 안 가도 되는데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데 약간 뭐 한 3, 4분 돌아가야 되고 4, 5분 돌아가야 되는데도 그냥 한번 분위기가 가서 궁금한 궁금하니까 거지. 네. 가서 보고 또 이렇게 슬쩍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면 뭐 없다. 네. 사람 없네. 뭐 이러고 이제 올리면 밑에 나오는 댓글이 순찰 중 이상 뭐 이렇게 막 올립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맞물려서 유니클로는 이렇게 가면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특히나 우리가 맥주하고 유니클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대체제가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가장 먼저 불매운동에 타격이 크게 가고 있는 거죠. 유니클로가 자리 잡고 있는 매장들이 대부분 참 목이 좋은 데에 네.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그 나눠서 갖는 그 어떤 예를 들면 좀 홈플러스에 저희는 앞에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팔아 가지고 수수료를 홈플러스 나눠 갖는 구조로 계약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 매장을 빌려준 입장에서도 속이 타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은 그냥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금싸라기 땅을.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니클로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물론 이제 롯데랑 합작이라서 롯데 땅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롯데라고 뭐 저거를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장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일본 맥주 그런 게 안 그렇죠. 먹어도 그만이고.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냥 이제 내 구매 패턴이라든가 생각 속에 그냥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아무래도 손이 덜 가니까 이거 오래 갈 거예요. 아마. 예. 벌써 한 달 됐잖아요. 그렇죠. 한 달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행은 제가 볼 때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황 정리가 좀 되면 일본 여행은 다시 이제 뭐 갈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 쓰는 소비재 같은 게 물론 유니클로 전체 매출의 뭐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뭐 제가 볼 때는 소비재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걸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죠. 막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다시 그 치열한 시장에서 굳이 그 매장을 다시 갈 이유가 있지 않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근데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약간의 이건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이자카야 같은 일본 식당들 요것도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것도 요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가 몇 군데 외식 프랜차이즈 근데 사실 일식은요 프랜차이즈는 별로 없더라고요. 취재를 별로 없어요. 해보니까 일식은. 프랜차이즈 찾아가지고 전화를 좀 드려봤더니 그게 진짜로 그렇게 본사로 문의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여기 한국 프랜차이즈 맞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맞냐? 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군데 전화했을 때 처음에 그
그 몇 군데 그 일식 프랜차이즈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군데만 저희는 토종 브랜드입니다 이러고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안 해놨던 프랜차이즈도 또 대문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상황이 다르고 진짜 문의를 많이 하셔서 아 이거를 좀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데 여파가 그런 분들은 이제 식재료도 물론 일본 거를 꼭 써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산 식재료를 쓰고 네. 근데 이제 가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예를 들면 사케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맥주도 왜 일본 맥주를 당연히 일본 가게니까 일본 맥주를 주게 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전시를 하고 이렇게 뭐 홍보를 하잖아요. 참 이 식당 가서 그거를 안 먹고 어차피 소주를 시키거나 국산 맥주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를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특성상. 근데 저는 원래 사케를 별로 안 마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자카야 가면 그냥 네. 소맥을 먹기 때문에 네. 아니 이게 저는 너무 전방위가 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저도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아 나는 내가 불매운동을 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기분상 유니클로는 못 갈 것 같다. 맥주 못 마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전방위가 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게 소비자들의 불편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사실 그 프랜차이즈도 프랜차이즈지만 이게 동네 일식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정말 동네 사장님, 우리 옆집에 사는 동네 한국인, 동네 종업원, 그 내 옆집에 사는 동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저는 그 정도는 좀 꺼림칙하시면은 사케는 저는 듣지 지금 말고. 가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특히 점심 같은 때 같은 데는 네네. 가지는데 예를 들면 뭐 네. 돈가스를 끊거나 그렇죠. 이러지 돈가스 않으니까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는데 네. 저녁 때 혹시 갈 일이 생기면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약간의 심리적인 장벽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거기 가서 소주 먹을 바에는 그냥 삼겹살에 소주 먹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가는 데는 저는 크게 거리낌은 그러니까 가는 게 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심리적인 예. 약간의 그런 게 생기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사를 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분들은 약간 오히려 좀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받게 되신 필요 이상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죠. 어쨌든 정도 이상으로 피해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는 측면이 네.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돼요. 아니,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왜냐하면 사케라는 게 또 뭐 싼 것도 있고요. 비싼 것도 있고. 근데 보통 비싼 거를 마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그 간발의 오또상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제일 아빠 제일 박스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종이 아니, 박스에 든 게 약간 예. 우유곽 같은 거 네. 그거 싸거든요. 그게 싸서 그래서 그거 왠지 사케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먹고 제비 삼아 그랬었는데 제가 간발 우투산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거부감이 드네요. 이게 거부감이 없는 문장이었는데 뭐 아빠 힘내 이런 거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네. 예. 그걸 오랜만에 들으니까 거부감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싸니까 싸고 그 맛도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일본 술을 막 일본어로 되게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마시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그래 그거 한 병 시키면 한 두세 명 그냥 먹으니까 그래서 양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시키면 약간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굳이 소주를 시켜야 한다면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한송 기자는 곧 알아봤죠? 대출. 네네네.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알아봤죠. 저축은행은 특히나 이제 일본계 자금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시중에 있는 저축은행들 중에 4군데 정도가 이제 일본계 저축은행이라고 볼만합니다. SBI하고 JT, JT 친해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가 J트러스트 OSB 맞죠? 예 이렇게 4군데인데 대부분 JT하고 JT 친해는 일본계 지분이 100%예요. 100%고 SBI가 99%, 나머지 하나가 77%쯤 되는데 거의 100% 다 일본계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저축은행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는 결국에 이 한국 분들이 와서 예금하고 적금 들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한국인들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직원부터 사장까지 다 제가 이거는 대형 저축은행 한 군데 전화를 해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우린 직원부터 사장까지 전부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했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억울함 플러스 뭐 허무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이자 뭐 많이 쳐주고 또 대출 안 되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억울하고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불매운동 국면에서 일본에서 혹시 뭐 거기가 100% 대주주라고 하니까 혹시 뭐 지분을 좀 판다든가 뭐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뭐 지침은 없었다 그랬더니 뭐 영업을 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불매운동 움직임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또 그것도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JT하고 JT 친해는 그것만 들어서는 일본계라고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신 노노재팬이라고 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이제 국산 대체품을 소개해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도 금융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한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저축은행 2군데하고 대부업체 1군데하고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뭐 어디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내 업체들 이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실제 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보기에는 이 불매운동이 우리한테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금융거래라는 게 굉장히 내밀한 거래여서 사실 요즘에는 대면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도 다 그렇죠. 가입을 하고 비교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일본계 은행, 저축은행 이자를 더 줘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남들한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유니클로를 안 사고 뭐 일본 맥주를 안 마시고 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내가 뭐 일본계 저축은행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단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당장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유니클로라고 맥주는 제가 대체재가 많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금리가 높습니다. 네.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이자를 더 준다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간다. 그리고 있는 적금, 있는 예금을 수수료까지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깬다라는 상황은 약간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나 이건 뭐 항상 그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이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약간 또 연령대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지역 기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진짜로 J하고 JT하고 친해 저축 거기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직접 가는 분들이 100% J트러스트 잘 몰라요. 거기가 일본 왜냐면 그 이훈 씨가 왜 강아지랑 같이 광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약간 좀 그냥 저축은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알려서 그거를 뭐 불매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을 수 약간 있고.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계 자금을 빼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축은행도 예를 들어 만약에 본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차입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금 없고, 조달해서 그냥 예금 적금 받아서 그걸로만 영업을 하고 일본에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주주한테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를 한번 겪은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실화된 저축은행이 많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이제 만회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 오래 걸렸고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일본 대주주한테 보낸다라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봤을 때는 이 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이고 은행이라 맘대로 이렇게 지분을 팔고 왔다 갔다 이게 민간 자본처럼 그냥 막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금융당국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인수하는 사람이든 자본이든 기업이든 펀드든 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걸 해서 얘가 저 저축은행을 인수해도 되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 당국이 개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돈을 빼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쪽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기시는 분들도 맡기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약간 신용대출이라든가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이 또 저축은행에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 중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면 다른 옵션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네. 그 그런- 역할을 사실 저축은행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아요. 정말 많고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중금리 대출이라는 걸 활성화를 하고 네.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굉장히 금리가 낮죠. 근데 대부업체로 가면은 그거는 너무 금리가 또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신용 등급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를 이 저축은행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고 뭐 애초에 인터넷은행 같은 거 맞아요. 써줄 때도 예. 인터은행도 뭐 중금리 좋은 대출을 점 얘기라면 하라고. 항상 중금리 대출 그거 실제로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그런 약간 중금리 대출이 되는 혹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하면 JT나 뭐 SBI 같은 곳에 그러면 사실 금융 소비자들이 거기를 가셔야 되는 금융 소비자들이 다른 데를 가시기는 좀 쉽지 않겠죠. 네. 중금리 대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죠. 그 아까 근데 이제 한승우 기자가 계속 그쪽의 얘기를 대변하다 보니까 옹호하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부가도 되고 그러니까 잘 비교는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은 그러면 조금 영향이 지금은 적을 덜한 거고. 상황이에요. 저축은행 자동차가 지난달에 지금 수입 통계 보면은 일본 차. 한 30% 줄었더라고요? 정도 줄어든 걸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거 진짜. 예. 사실 일본 차가 원래 이제 몇 년간 독일 차 천하였다가 올해 들어서인가 일본 차.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중이 상당히 BMW 많아질 것 같아요. 불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차가 절대적이진 그러니까 완전 압도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 독일 차들이 좀 줄어들면서 그 빈틈을 잘 파고들었죠. 그래서 특히 렉서스 같은 경우는 신차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조금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얼마 전에 사실은 자기 차 때려부신 분이 있잖아요. 렉서스 자기 거를 때려부순 분이 있거든요. 그거 못 봤어요. 예,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굳이 산 거를 부술 필요는 없고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산 걸 부수지 뭘. 그러니까 부술 필요는 없다는 아 말씀이신 그럼요. 아니 거죠? 산 건 써야죠. 아니 그 노노재팬 운영자분도 이 본인이 그 이런 노노재팬 운영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키보드가 일제였던 일제라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래서 그거 약간 누가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키보드가 일제라고. 짤로 그래서 그분이 또 근데 그걸 올렸어요.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의 그 힘을 보여주자는 거지 기존에 산 거를 멀쩡한 그럼요.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옳은 건 아니라고 뭐하러 본다고. 그렇게 해요? 사놓은 건데 이미 산 건데 내 건데 그걸 왜 부숴요? 근데 그분은 렉서스를 처음에 누가 렉서스를 때려 부쉈다길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봤는데 자기 걸 때려 부숴가지고 정말 자기 걸까요? 네, 대단하네. 자기 거래요. 그건 저희 걸 부수. 남의 거 남의 걸 부쉈으면은 부수셨잖아요. 경찰서로 갔겠죠. 근데 자기 걸 부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본차 판매 자체는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본 차가 이렇게 꺾였다가 일본 차도 한 2012년쯤인가 그 도요타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태 크게 있고 나서 굉장히 판매가 꺾였었어요. 그랬죠. 그러고 정말 회복을 못하면서 이제 독일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인기 있는 외제차가 됐는데 이제 좀 살아나던 중이었거든요. 일본 차가 살아나던 중이었는데 정말 확 다시.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저걸 쉽게 과연 뭐 전체적인 조치 자체를 접지 않을 거고 특히나 화이트리스트까지 만약에 정말 우리를 뺀다라고 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이게 게시가 될 금요일. 거고 금요일. 이게 유튜브로 예정은 금요일. 예정은 이제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결정이 날 텐데 정말 예정대로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뺀다. 네. 그래서 뭔가 까탈스럽게 군다. 지금 막아놨던 그 반도체
세계 품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허가가 지금 나지 않은 한 달이 지났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말 저쪽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정말 생각 안 했거든요. 한 달까지 정말 끌어서 그냥 이렇게까지 문제를 과연 키울 거냐, 그냥 그렇게 액션을 했으면 되는 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사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출 허가를 하겠다. 근데 보란 듯이 한 달 내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 90일까지 뭐 네, 90일 할 수 채우겠다는 있으니까. 거야? 막 이런. 뭐 최대한 지금 뭐 저렇게 뿔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일본이 원래는 관료주의 사회라서 관료들이 좀 힘이 있고 권력을 좀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좀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였는데 아베 총리가 된 이후로 조직 개편을 좀 세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저도 보니까 그 원래는 그 장관 그러니까 그 장관 밑에 차관 중에 이 관료 중에 최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최대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거기다가 정치인들을 더 끼워놔가지고 이 관료들을 밑으로 많이 내려서 관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줄이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걸 관료들은 알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요새 말이 나오고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글들이 카톡에 돌아요. 이 불매 관련해서 뭐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썼다는 카톡이 대표적으로 뭐 돌면서 이제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회자가 되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정말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깨고 중국하고 뭐 붙으려고 이러는 거냐 뭐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저는 뭐 그런저런 논리들 거기서 확 깨더라고요. 뭐 한미를 깨고 뭐 중국하게 붙는 거냐 뭐 여기서 제가 확 깨는 정말 이걸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깨는 느낌이 들는데 그걸 떠나서 일본이 하는 조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교하지 못하다. 상당히 정교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굉장히 막 계산도 많이 하고 뭔가 뭐 짜서 이렇게 딱 시나리오대로 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일이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의 계획, 누구 한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짜져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일본이 지금 하는 행태들이 정말 이제 행패라고 보입니다. 신경질적인 행패. 저게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료제가 살아있었다면 그나마 관료들이라도 의견 제시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리합니다. 안 좋은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잘 모르면서 이 과정과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서 그냥 막 던지는 느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처음에 그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적당히 좀 이거를 마무리를 할 방법을 출구 전략을 좀 거기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 몇 달 이상 가는 게 정말 상처뿐이 있는 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야 아베한테 근데 좀 약간 짜증났던 게 아베는 심지어 이 와중에 휴가까지 갔다 왔어요. 휴가 갔다 왔죠.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까지. 그것도 좀 열받더라고요. 난 정말 남이 휴가 간 걸 보고 열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처음인데 아무튼 휴가 갔다 온다고 가기를 2번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8월이 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엄밀히는 시행령을 바꾸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도 법을 고친 게 아니라 그래서 국회 같은 걸 통과하면서 그 의원들이랑 이게 뭐 논의를 해볼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국무회의만 통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그렇지만 어쨌든 시행령을 고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수출 규제 관련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 중에 평소에 수출 규제에 관심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의견이 한 100개나 오면 많이 오는 거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일본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령이나 그런 걸 바꿀 때 의견 공모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그 내부 규칙을 보니까 몇 건일 때는 며칠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그 법조항에 뭐가 있냐면 그런 의견 공모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내부 규칙으로 검토를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걸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건부터 몇 건까지는 며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놨어요. 근데 맥시멈 100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건이 넘어가면 14일 동안 고민한다.
이렇게 돼 그 있어요. 정도도 100건이 안 붙는 100건도 거죠. 안 붙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저번에 진짜 우리 국민적 관심이 나름 큰 누진제 개편할 때 그때 제가 일일이 다 세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600건 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일본 사람들보다 인구가 적긴 하지만. 근데 이게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10,000건 왔다고 했는데 4만 건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는 원래 그렇게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극우파일 가능성, 약간 되게 세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냈겠거니 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가자는 의견이었고요. 진짜 이게 진짜 큰 문제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 야당 지지자들도 과반 이상이, 과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 조치 계속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아베 총리가 보기에 역시 자기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하게 그거를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당장은. 아니 네. 그게 지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전 다 같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국의 관점에서 일본 문제를 한국 사람이 네. 일본 문제를 보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지금 부분도 그래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 네.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네. 그거랑 진단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내가 맞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화가 나 있대요.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화가 나 있대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저희는 났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일본 국민들의 정서는 아베를 지지하고 안 하고 자민당이 이기고 안 이기고 선거의 무슨 결과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니 이제 강제징용 관련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언론이 잘못했든 교육이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네.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는 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것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장기라고 했잖아요. 벌써 한 달이. 근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거 자기가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고잉하겠죠. 아베 입장에서. 근데 그게 저는 방금 네. 얘기한 그 이유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앞뒤가 거예요.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베가 이걸 이용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언론들 뭐 올라오는 걸 보면 무슨 개그맨 막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한국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본 사람에 앉으면서 한국을 씹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좀 정상적인 한국인인데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언론들이 통로를 만들어야 저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닌가. 저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쟤들은 원래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나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도 일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는 그런 건 없나. 그러니까 한국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은 이럴 것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선거 끝나면 일본이 저거 접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권위나 연구나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 첫 번째.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언론들도 좀 만들어서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서로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약간 목청을 높여서 일본을 뭐 때려잡읍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을 때려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현재로서는 이미 감정들이 고양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별로 저는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도움 안 되죠. 본질적으로. 당연히 도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양쪽 정부가 약간 그 상황에서 이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약간 양국 언론들이 조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진짜 바뀔 상황은 전 아니에요. 그럼요. 그 부분. 그럼요. 왜냐면 국민들의 감정이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교환학생 시절에 거기 이제 공부하러 온 일본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걔네들 정말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말하자면은 일본이 그런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기분이 나빠져 있고 아 지금 룰을 어긴 것 아니냐 한국 쪽에서 그런 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언론이 오더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착실하게 쌓여온 그 역사 교육이라든가 그냥 전혀 개념이 없어요. 진짜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네. 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들면 당연히 아니 이거는 한국이 룰을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회라는 너무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고. 왜냐면 네. 우리가 처음부터 일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분노하고 계속 뭔가 제대로는 안 돼, 고쳐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한 게 있으면 네. 교과서에 싣고 네. 교육도 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그렇죠.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렇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본 네.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죠.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일본어를 못하고 일본 언론을 접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일본 언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좋은 내용만 발췌해서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일본어 못하지만. 일본 애들도 따끔해요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골라서 네. 이렇게 막 한국에다가 뿌리면 한국 사람들 거봐 뭐 이제 시작인데 더 당해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일본 상황이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정말 한국의 불매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따끔해하고 겁내하고 뭐 무서워하나?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옮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문제겠죠. 그 정도의 문제. 근데 반대로 네. 일본 언론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네. 주말마다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데 반일 시위를 하는데 그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길기를 찢고 뭐 아베한테 화형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동조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영상들이 또 일본에서 확대 재생산이 돼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트위터에다가 가짜로 일본 사람이 서울에서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걸 올렸다가 지금 이제 글을 삭튀를 해버렸는데 아, 그런 것도 있어서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막 일본에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 과연 이후를 생각해도 별로 저는 뭐 그럼요. 우리가 진짜 일본을 태평양 저 멀리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이웃이 아닌 나라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과대해서 서로 감정이 소모되는 거는 저는 별로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외신인용 생각하거든요. 보도는 김범주 기자가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신문이 일본판을 해서 어떤 제목하고 어떤 그걸 논조를 청와대에서 이제 했는지. 한번 또 세게 나중에 썼었죠. 그걸 보면서도 그쪽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한국 내 여론이라고 그럴 거 생각할 수 아니에요. 있다는 그럴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신의 뭐 일본 신문 어디를 인용을 해서 저기가 한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 이제 좀 어떻게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우리가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게 진짜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전적으로 진짜 저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 애초에 이게 선거용이었냐라고 처음에는 그런 진단들이 많았잖아요. 초기에는 특히 이제 화이트리스트 나오기 전에 그 반도체 소재들만 갖고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참여 선거용이고 선거 끝나면은 뭐 좀 분위기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 규제 발표가 나오고 한 2,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금융권의 아주 최고위 관계자가 일본 대사관의 역시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만난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얼마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겠죠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거의 뭐랄까요? 뭐 코웃음을 치는 수준으로 어디 진짜 그렇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라는 뉘앙스를 자기는 그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우리가 선거용이라고 너무 그렇게 폄하해서 봤던 것도 사실은 오판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됐고 이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 정교하게 설계가 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상황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든 간에
어쨌든 현상은 이미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째 처음에 내가 가려고 했던 거는 이쪽이지만 이게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게 맞아요. 되는 상황들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되게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상태. 국면에서는 그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끼면은 네. 이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 거기서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상황으로 약간 끝이 안 보이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불매운동을 길게 얘기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다. 참 체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뭐가 어떻게 되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걸 믿고 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본 기업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모든 회사들이 일본과의 어떤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 기업들이 물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던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아니, 이거는 선을 찾아야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꼴을 보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웃으면서 손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본 쪽에서 정말 오판을 제대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래서 뭐 단기간에 정말로 못 찾는 물건들이 있겠죠. 왜냐면 일본에 그만큼 많이 기대해 왔고 많이 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화이트리스트 체제 하에서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가능하다는 좀 판단이 든다. 혹은 국내 혹은 중국에서나 뭐 어디서나 뭐 만약에 대체 가능한 물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일본한테 지금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기대는 정도의 영업활동? 뭐 그거는 기업들 자체가 이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거는 아베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자기도 경제나 이 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일본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했으면 뭔가 다를 거야. 뭔가 계산했을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좀 약간 앞뒤 생략하고 그냥 앞뒤 생략하고 너무 깊게 말씀 안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삼성이 뭘 할 때는 삼성과 어떤 기업이 부딪혔는데 삼성이 뭔가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은 솔직히 말하면 엄청 쫄아요. 야, 천하의 삼성이 저런 조치를 할 때는 뭔 생각인 거야? 있겠지. 계산을 한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삼성이 그냥 이렇게 코 팔라고 들었는데 때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삼성이라면 기업들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삼성은 굉장히 앞뒤 다져서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삼성도 안 그래요. 삼성도 실패하는 건 되게 많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이 저렇게까지 경제가 지금 뒤틀려 있는 데는 그만큼 중간중간에 정말 엄청난 실수들, 오판들, 바보 같은 짓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공포는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싸움은 벌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뭐 전쟁이 났는데 이제 와갖고 아니 물론 평화롭게 마무리되면 좋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 뭘 해줘야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는 거냐 생각해보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근데 다만 이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얻을 거냐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분들은 고민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붙었는데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한 대로 이미 동력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 국민 여러분 근데 좀 한번 이런 소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기사도 제가 보면 기사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황을 설명한 기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별로 드라이한. 어느 편 든 게 아닌데 일단 제목이나 첫 줄이나 둘째 줄만 보고는 야 이런 토베 새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요.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야 싸움이 나는데 지금 너 씨 맞아요. 뭐 어떡하자고 지금 뭐 걔네 편 드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참 좁아요. 공간이 좁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일본과 우리가 물론 일본이 불이한 짓을 했을 때 우리가 당장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그 불의에 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며 산업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그랜드한 좀 부분을 예를 들면 김상조 실장이었나요? 누가 그 얘기를 김상조 실장이 아니었나?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정 경제를 할 수 있는 외부에서의 상당히 큰 요인이 생겼다. 옛날 같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기업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일본 가서 사면 되는데 뭐 내가 왜 쟤랑 뭐 이랬다면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고 일본에서 꼭 그렇게 했던 물건들을 당연히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조금 부탁을 하고 그 중소기업들도 여력이 있어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단가 낮춰가지고 막 후려쳐서 정말 물건 찍어내는 값 정도만 주고 사오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기 개발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 경제를 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아니 저는 위기는 기회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는 그 여건이 대기업들에서 설득력이 있어진 거죠. 그냥 한번 해보라고 좀 애들 좀 키워서 같이 사실 가라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더 드는 방법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관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정책을 한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과 맞는 거잖아요. 공정경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저희가 더 싼데요? 뭐 이랬는데 이제 와서는 거봐 하라고 했잖아. 해봅시다. 이게 말빨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보면 여건이 생긴 거니까 뭔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랜드한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방금 선배가 얘기한 거랑 조금 저는 맥이 닿은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일 운동 자체는 진짜 굉장히 자생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편의점에서 독일 맥주 먹고 한국 맥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맥주는 네 그렇다고 치고요. 한국 맥주도 먹어요. 전 와 요새. 하이트질로 주가가 너무 오르더라고요. 지금 가장 웃고 있어요. 모나미하고 하이트질로가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정부랑 기업 사이드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좀 아까 그 한승구 씨도 표현했지만 이거는 관제 반일 운동이 아니고 각자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부당하고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저런 식으로 약간 선전포고를 하듯이 했다는 거에 대한 우리의 분노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일운동을 그렇게 하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뭐 WTO에 제소를 한다 한들, 또 뭐 뒤로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본다 한들, 혹은 미국이랑 좀 중재를, 그러니까 우리도 출구 전략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일본이 뭐 무슨 저기 몰라 남태평양 같은데 무슨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니고 우습지 않아요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너무 우리나라랑 이렇게 많이 얽혀 있잖아요. 다 몰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앞으로 장기화돼서 뭐 유니클로라든가 뭐 이런 곳들은 거의 철수 수준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몇 군데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전반적인 경제가 우리가 일본과 얽혀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기업은 아까 선배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제 공정 경제와 함께 국산화를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걸 하고 좀 이 어려운 상황, 이건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맞고요. 어려운 상황에 각자가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섞지 말고. 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훨씬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화이트리스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뭐 못해도 연말까지는 뭐 경제 쪽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2분기 산업 동향이 나왔는데 상당히 지난달 산업 동향이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저가 좋지 않죠 지금. 6월달 지금 산업 동향이 안 좋은 걸로 나왔는데 7월, 8월, 9월 제가 볼 때는 뭐 좋아질 건 별로 없어요. 상황 자체가. 요 7월 달에 발생한 요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2분기까지 6월까지 집계들이라 그동안은 이제 반영이 안 됐던 건데 7월부터는 본격적인 영향이 나올 것 같고 3분기부터는 그리고 이게 뭐 반도체 세계 재료하고 뭐 화이트리스트 나오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R&D 개발 인력에도 이제 뭐 재량 근로제를 허용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노동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변화들이 말한 생기는 공정 거고요. 경제긴 하지만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중소기업들이 대체제를 개발해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그냥 뭐 단시간 근로 해가지고 근로시간 네, 52시간 삶의 질을 지켜서 유지는- 힘들어지니까. 유지하는 근로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별 근로를 그러면 그런 분야는 일본 대체제를 찾아야 그렇죠. 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특별 근로를도 검토하겠다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식의 뭐 재량 근로제를 허용하는 업종이 막 이제 새로 추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김범주 기자도 한번 리포트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인수 그것도 지금 아직 뭐 썰만 도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반대하겠죠. 인수를 하려면은 경쟁국들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크게 봐서 뭐 EU, 중국, 일본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이 벌써부터 이거 회방 놓을 거다라는 근데 그거는 예상들이 있고. 이미 이 7월 전부터였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근데 우리하고 경쟁 대상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지금. 일본 조선사들은 우리의 네. 경쟁 대상은 사실 좀 아니긴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그 7월 전에 올 상반기쯤에 한 제보를 2번 받았었어요. 요새 대일 수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한국 기업들 약간 이렇게 조금 안 한국 했으면 물건들 하는- 수입하는 예, 걸 예.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일본은 준비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대일 수출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코너를 하고 있으니까 뭐 댓글이나 메일로 그런 얘기 되면 저는 대일 수출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요새 너무 갑자기 그 일본에서 물건 안 사가고 어려워진다. 뭐 조만간 무슨 일이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뭐 반도체, 뭐 EUV 반도체 쓰는 불화수소 뭐 이런 저희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전방위로 조짐이 계속 보였던 일이고 이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결과적으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네. 난 상태에서 특히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반에 이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뭐 눈이 마주쳤는데 이게 눈을 깔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세 싸움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붙어야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근데 다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그 일반 국민들한테도 네. 좀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곡해서 막 네. 우리가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상황이 어떤가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일단 상황을 알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고민을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되도록이면 이겨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되도록 가장 좋은 그림을 같이 만들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네. 뭐 불매운동은 약간의 그런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의 발로였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뭉쳐져서 네. 정말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지만 강한 나라한테 약하고 약한 나라한테 네. 강하고 사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네. 강하게 덤벼드는데 네. 움찔하거든요. 막 이렇게 움찔하거든요. 쿡 찔렀는데 그냥 픽 쓰러질 줄 알았는데 맞아요. 강하게 덤벼들면 움찔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요? 그 일본에서 놀란다 지금 한국이 저렇게까지 반발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저도 궁금해요. 어. 근데 이건 좀 맞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건데 그게 도대체 일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얼마 정도일지. 우와 네. 우와 놀랍다인지 네. 어이구 이런 건지 그리고 네. 정도의 차이도 그러니까 그렇고 또 정도의 그런 차이가 생각을 궁금한 하는 거지.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규모의 그러니까. 차이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통된 시각을 갖고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저는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깜깜이 싸움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때리면 쟤네 아플 거야. 그런데 정말 아파하는지 뭔지 더 아픈 것도 있을 거 솔직히 말하면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럴 텐데 뭔가 그런 계획 없이 너무 깜깜이로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불매운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본이 굉장히 좀 자기를 해치는
그럼요. 결정을 내렸고 물론 우리도 손해를 보겠지만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길로 들어선 상황에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산업팀이 한 1년은 있거네. 근데 맞아 지금 약간 일본 블랙홀이에요. 예. 아이템이 일본 블랙홀인데. 뭐든지 지금 일본으로 통하는 상황이라 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증시 기사를 써도 일본 얘기를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일본 그러니까 참 근데 사실은 그동안 그 일본이 그 우리 그 관심의 이 영역에서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어요. 그죠.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어쩌고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너무 관심의 그 영역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결국 우리가 계속 다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상황이 바뀔 거라.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까지 만약에 제외가 되면 당장 저희가 무슨 말씀드리기보다는 거기에도 여파가 또 뭐 몇 주 뒤에 나오고 그럴 거.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놀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쟁여놨을 텐데 네.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올 테니까 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이걸 다루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근데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고 냉정하게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이겨야죠. 그럼요. 잡아들여가지고 코피 한번 터트리면 네? 찍 코피 나면서 저쪽 울리면 애들 싸움 그렇잖아요. 코피 나고 울면 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생각났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 이제 벌써 2년 거의 다 돼가요. 네네. 근데 처음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 얼굴이 약간 흑빛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중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리고 거기서 또 독재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시진핑 천하해야 된다고 딱 했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몇 달 뒤에 응전의 태세를 다시 갖추고 나왔을 때 지금 중국이 상당히 버티잖아요. 표정이 다르다. 괜히 느낌이 그런 거예요. TV를 보는 느낌이. 아까 근데 선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싸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기싸움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중국에서 막 갑자기 어느 날 세게 나오면 그날은 좀 이렇게 물러나줘요. 다시 이렇게 다시 2보 앞으로 가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도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에 되게 영향이 크고 오래갈 일인데 네 하여튼 아베 총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세 올려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아베 총리는 진짜 뭔 짓을 해도 정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죠. 근데 초반에 아베노믹스로 진짜 그동안 일본이 막 되게 죽어 있는 경제 때 진짜 공격적으로 막 정책을 펴서 일본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에 초기에 지지를 잡았다면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건 안 봐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뭐 부패 문제라든가 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게 반복이 돼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봐주나요? 잘 봐주는 것 같은데. 지일파라고 하는 분들은 저런 거 안 봐줄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다 봐주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네. 옛날의 일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봐요. 과연 지1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저희가 좀 더 담백하게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문제는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계속 다루게 될 것 같아서. 공부도 계속 되게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일본 문제는 공부를 하는데 또 좀 객관적으로 공부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면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용기를 좀 내야 될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해야 될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뭐 고민이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여러분들 휴가 많이 가셨을 텐데 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셔도 됩니다. 지금 원래 휴가 오늘 가셨으면 휴가철에 가벼운 이야기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그랬죠 계획은.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근데 휴가철에 가벼운 얘기를 우리까지 뭐 가벼운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휴가 언제 가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왔고 5월에 갔다 왔고. 저도 그냥 가을에나 저도 가을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뭐 가을까지는 갈 것 같아서 지켜보다가 일을 하느라 휴가 지켜보다가 제가 지켜본다고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겠습니다만. 자 휴가 잘 다녀오시고 푹 쉬시고요. 많은 분들 좀 충전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